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충격을 잘 이겨냈고 미국은 반등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변동성은 하루 종일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관점에서는 어제의 시장 또한 수급에 의한 흐름으로 봐야 할 정도로 논리에 맞지 않는 전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이슈들 중심으로 시장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전일 한국 시장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 이 데이터를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어제의 선물 갭 다운 폭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시가 갭이었다는 점에 더해서 V코스피 수치로 보정한 시가 갭을 고려하면 2018년 이후로 가장 큰 시가 갭이었어요. 게다가 하나 더 이야기하면 그런 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한 하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V코스피 수치로 보정한 시가 갭이 뭐냐면 이거는 전략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V코스피가 높으면 시가 갭이 2포인트가 나와도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V코스피가 낮은 상태, 즉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갭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물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략하시는 분들 한 얘기니까. 자, 어쨌든 그 장중 기술적 흐름은 반등이 정석대로 초반에 반등 이후에 오후장에 콜옵션 눌림 주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평이한 흐름이었지만 선물 시가 갭이 이렇게 크게 밀어버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일이 미국 시장 하락 패턴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당황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 참여가 초반에는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피겨 프라이스인 이 340선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초반에는 일단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홍콩 세션에서 눌리게 된다? 그러면 스위칭해서 뒤집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어요. 시가 갭다운이 한 2%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25,000 계약을 질러버립니다. 그 개장하고 1분 만에 다 질러버렸어요. 물론 그 거래 상대방은 대부분 기관 트레이더들이었고요. 이렇게 초반에 콜옵션이 또 고평가돼서 출발을 하자 컨버전 차익거래 들어왔죠. 그래서 선물도 또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갭다운이 크게 나왔는데 장 초반이라 이 호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빠른 매수에 유입됐죠. 그래서 현물 지수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초반이 급반등이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딱 342선까지만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개인이 아침부터 매수한 콜옵션이 평가 손실을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세타를 녹여내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현물 매도를 내놓게 됩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장마감까지 3,500억 넘는 현물을 매도했고 외국인 또한 현물 매도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고민이 엿보이는 게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과연 여기서 현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문이. 자, 그 블로크 리서치의 이동호 대표, 이 양반 참 제가 좋아하는 양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종종 US 달러로 환산한 삼성전자 가격을 이야기는 해요. 저는 MSCI 한국물 ETF인 EWY를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2021년 3분기부터 계속 이 채널을 그리면서 얻어맞고 또 살짝 반등, 얻어맞고 살짝 반등, 이걸 계속 줄기차게 해오면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른바 커피츄레이션, 그 항복이 흐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내 MSCI 타이완 ETF인 이 EWT, 요거는 초반 2분기는 상대적으로 그 EWY 대비 아웃퍼폼을 해요. 그러다가 올해 1분기 시작되면서 이 타이완 ETF가 함께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여전히 한국보다 아웃퍼폼 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은 그냥 최근 몇 개년 동안은 우리 시장은 EM 마켓 중에서 one of them 그냥 패시브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죠. 한국이 특별히 좋을 게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대만 시장이 됐던 업종 간이든 페어 트레이딩에서 이 한국물은 숏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잘 보면 한국물 ETF는 무려 1.93% 상승을 했어요. 대만 ETF는 0.7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핵심 키워드는 헤지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기존 트레이딩을 언와인드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를 패시브로 매매한 쪽이야 뭐 한국은물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골고루 매도를 하죠. 근데 페어 트레이딩 하는 쪽에서는 기존에 아웃퍼폼하던 이 대만을 팔고 그리고 한국물 숏을 걷어내는 식이 언와인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같아요. 자, 이렇게 개장 초에 들어온 개인이 콜옵션 매수를 해지하기 위해서 기관들은 이 풋옵션을 따라 매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은 풋옵션 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후 1시 이후에는 시장이 얼마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위클리 풋옵션 매도분을 빠르게 걷어냅니다. 전형적인 만기일 양매도 패턴이죠. 자, 그런데 개인은 끝까지 위클리 콜옵션 매수분을 걷어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오후장의 시장은 어떻게든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하락을 보는 분들은 선물 매도를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멤버십 대상 회원 대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장중 모니터링 하는 이유는 이 당일의 방향성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해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단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이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제가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예언자가 되겠다는 헛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고 뭐 선 쭉쭉 긋고 이런 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예언자 노릇을 하려는 거죠. 근데 제 영상에 전일의 시장 흐름이 어떠했고 이것은 어떤 논리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트레이더의 관점을 사후에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 저 다른 트레이더 뭐 델타원이라는 트레이더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네 이렇게 나중에라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멤버십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큰 공부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비용 뭐 솔직히 얼마 안 샀습니까? 자본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뭐 12만 원이 아깝다고 하면 그건 좀 진짜 아니지 싶어요. 뭐 요즘 어디 갈비집 가도 20만 원이 기본인데 말이죠. 아유, 제가 어제 악플을 보고 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아휴,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죠.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결국에 양매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 트레이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를 하긴 했지만 홍콩 시장 반등에 따라 조심스럽게 뭐 따라 들어갈 정도? 그 정도고 장마감 무렵에는 그마저도 거의 다 털어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아프주 소폭이나마 매수를 했는데 당일 거래량을 고려하면 오늘은 그냥 외국인은 놀았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기관이 매도를 개인이 받아냈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 세션에서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스위스 프랑이 대폭등입니다. FX한 쪽에서는 뭐 이게 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포지션 언와인드의 흐름이었다고 보아요. 우선 목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이 폭락해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죠. 근데 그때 모든 통화상 대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왔던 것은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엔화와 스위스 프랑화가 상당한 강세로 버텨줬는데요. 그렇게 아시아 세션이 목요일날 아침에 시작하자 바로 비달러 바스켓에서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루 종일 달러화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세션이 점심때까지만 해도 비달러 바스켓들이 골고루 반등하고 그리고 오지달러 올라오고 유로도 올라오고 엔화는 내리면서 그래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은 오버액션이었지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엔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전 내내 달렸던 비달러들이 꺾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 국채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리스크 오프가 되죠. 그래서 유럽 세션 들어서 유럽 증시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유럽 증시 하락 중에서 더 눈에 띄는 것은 영국과 스위스 증시예요. 특히 올해 4월 이후로 스위스 프랑화가 거의 뭐 1000티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매일 눌렸어요. 그런데 어제 유럽 세션 개장과 함께 바로 숏 커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초강세가 나왔죠. 이게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를 비롯해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도 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물론 논리는 있었어요. ECB가 공개한 뭐 통화정책회의 이사록에 일부 의원들이 뭐 긴축 액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내서 결국에는 유로존도 물가 때려잡으려면 긴축 모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다고 이 마감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의사록 공개 시점 한참 전부터
이미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폭등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채권 시장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 어제 뭐 미국채 제법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유럽 세션 참여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고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미국 국채 고점에서 꽤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세션에서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가 눌렸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리스크 온의 흐름, 그러니까 뭐 미국장이 반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미국장은 변동성만 빠졌을 뿐 증시는 제대로 반등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상승이 유럽 세션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숏 커버링으로 주도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유럽 긴축에 대한 베팅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그럼 사실상 유로존 장기 채권은 꺾여야 되죠. 자, 그런데 유럽 증시는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까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음봉을 세게 줬어요. 그래서 어제의 흐름은 그냥 하나의 논리, 리스크 온이다, 리스크 오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지션 언와인드에 의한 수급으로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특히 어제 위어나 지난주 언더슈팅 줬다가 점점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포지션 언와인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건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채권에 관심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리세션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채권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많이 비웠기 때문에 채권 숏을 부지런히 걷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방적 달러 강세 포지션도 이제는 걷어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YTD로 보면 유럽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보다 아웃퍼폼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증시 변동성마저 유럽이 지금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자산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방적 달러 강세가 거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은 어쩌면 2분기 내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커머디티도 간단히 다루면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이 쭉 반등을 했다가 유럽 세션 들어서 러시아의 기름을 중국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것을 러시아산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제 원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음봉을 맞았죠. 그래서 그동안 강하게 달렸던 가솔린 가격도 어제 의미 있는 조정을 받은지라 오늘 그 기름값이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봐요. 특히 러시아의 노박 에너지 장관이 이 석유 생산과 수출이 안정적이라고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공급을 늘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기름 가격은 텍사스 기준으로 $103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러나 구리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끊임없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3%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본장 개장 30분 전에 기름은 언더슈팅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유로화는 크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금 가격도 크게 올라와 있었고 구리 가격도 2% 가까이 상승을 한지라 시장이 논리는 비달러 강세는 곧 커머디티 강세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런데 기름은 펀더멘털 이슈인 이 공급 문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이제 전략 비축유도 러시아에서 싸게 들여온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전략 비축유 감축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름은 올라온 대로 때리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자, 게다가 어제는 기름 로로 마지막 날이었죠. 근데 미국 세션 들어서 기름은 쉬지 않고 상승합니다. 나이맥스 마감할 때까지는 쉬지 않고 상단 상승을 해서 저점 대비 기름이 무려 6%가 넘는 스트레이트 상승합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오버슈팅으로 봐요. 근데 어쨌든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이고요. 기름은 다시 숏 관점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특히 미국 지수 선물 이 아시아 세션에서 좀 반등 주는 듯 했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와장창 밀렸어요. 특히 S&P 지수 선물은 지난 5월 12일에 기록한 올해의 저점을 딱 1포인트까지 밀면서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꾸준한 반등을 해서 장중에는 그래도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하락분에 비하면 지수 반등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장중 반등 최고치도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고요. 또 반등하여 머문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개장 전에 시스코 시스템스가 이 폭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갭으로 마이너스 11%를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 월맛 그리고 나이키, 프로텍 앤 갬블 이런 것도 2%대 밀리면서 다우 지수가 올라온 것을 계속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이 러셀은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선방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시장의 흐름이 그려져요. 이 옵션 만기 영향을 덜 받는 중소형주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콜옵션 물타기가 이어져 왔던 이 대형주는 끝까지 눌러버리는 그런 장세가 옵션 만기인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는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7.61% 하락한 것은 시장이 좀처럼 변동성을 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해 콜옵션 물타기를 한 투자자들을 내일까지 아주 끝까지 밟아 죽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테슬라의 내재 변동성은 이번 것이 만기가 120포인트대요. 온 영혼을 끌어다가 콜옵션 미친 매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애플이 내재 변동성은 지금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요 화면 보시면 돼요. 이 보고 하면 요거. 이 닥터버리가 애플 풋옵션을 매수한 거는 시장에 대한 정교한 하락 베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13F 보고서에서 풋옵션 매입과 같은 보유 자산에 대해서만 리포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옵션 매도는 안 써도 돼요. 근데 내재 변동성이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애플 풋옵션 매수하고 내재 변동성이 높은 테슬라 풋옵션 매도하고 델타 엣지는 S&P 선물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컨버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겨 하실 수 있지만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서 차익 먹고 방향성 차이 나는 것은 S&P 선물 매도로 보호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에요. 그 델타원 채널을 보는 젊은 친구들이 저는 자본시장에 좀 우뚝 서서 그냥 묻지마 주식 처지르는 거 그만 하지 말고, 또 더욱이 뭐 코인 같은 잡것 같은 거에는 관심 두지 말고 이런 재미있고 돈 되는 전략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밀린 것에 관계없이 어제 유난히 한국물 ETF의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것이 바이든 방언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야간 선물을 무려 2.9포인트나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풋옵션을 와장창 죽여놨는데요. 전일 장마감 무렵 선물을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포인트 넘게 밀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 매수도 있어서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베이시스가 굉장히 양호했잖아요. 그래서 1포인트 정도는 보정을 해서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서 4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한 3포인트 정도만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된 전략은 저는 조심스럽게 품매도를 쌓을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향성 플레이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눌림을 기다렸다가 품매도를 다시 쌓을 거고요. 이번에 좀 제가 뜨거운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매도를 쌓는 속도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유튜브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방한 전후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품매도의 기회라고 봐요. 다만 적극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해외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우리 시장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품매도를 조심스럽게 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 매도를 거의 바닥권에서 때렸어요. 이게 종가 고가로 올라왔죠. 다시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일단 아시아 세션에서 2계약 매도 추가하고 좀 많이 물렸긴 해요. 근데 어쨌든 유럽 세션에서 어제 브렌트 기름을 어떻게든 $110 위에서 마감을 시켰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럽 세션에서 나온다면 더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주로 미뤄야겠죠. 그런데 못 나온다. 그러면 미국 세션에서는 새로운 월물이 시작된 콜옵션 행사가 $115를 중심으로 기름 콜 매도를 좀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수 선물은 금요일 만기까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니케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니케이 주봉을 보면 연속해서 계속 돛질을 보이고 있죠. 니케이가 지난 3월에 급등한 뒤로 계속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제법 반등을 하려는 상황이에요. 이 또한 글로벌 포지션이 언와인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부는 이 BOJ가 열심히 증시에서 ETF 매입하고 있죠. 또 채권 시장에서도 열심히 금리 캡을 씌워갖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요일 시장까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장의 변동이 극심합니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